김하민 병장, 당신은 군형법 제64조에 의거해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저항 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군 헌병대 장교의 목소리는 칼처럼 냉정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다. 생활관 복도에 있던 병사들, 복귀 중이던 간부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김하민 병장의 양손은 뒤로 묶였다. 저녁까지 남은 날은 고작 닷새. 이제 곧 군복을 벗고 바깥 세상으로 돌아갈 예정이던 그는 그 순간 도둑이라는 낙인을 찍힌 채 군 헌병대 차량에 태워졌다. 부대 정문을 빠져나가는 검은 SUV 안. 김하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훈련장 체력, 단련장 자신이 수십 번 오가던 복도와 체육창고까지 모든 풍경이 낯설고도 차가웠다. 조사실은 어둡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밝았다. 벽엔 감시 카메라와 문서들이 빼곡했고 가운데 놓인 책상 앞에 2명의 조사관이 앉아 있었다. 복지시설 내부 CCTV입니다. 이 장면이 귀하가 마지막으로 해당 귀중품 보관실에 출입한 시간입니다. 화면에는 하민이 복도 끝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취침 준비를 마친 시간 그 혼자만이 그 방에 들어갔고 약 7분 뒤 나왔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아이의 유품이 사라졌다. 그 방에 왜 들어갔습니까? 아이 하나가 토했습니다. 옷을 닦아주려고 세탁실을 착각했을 뿐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요, 서하준입니다. 9살입니다. 조사관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서하준,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그 말에 조사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하준, 말수 적고 혼자 그림만 그리던 아이. 봉사활동 당일 김하민이 조용히 옆에 앉아 함께 색칠해줬던 소년. 그날 오후 갑자기 쓰러졌고 하민은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간 바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아이는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였다. 아이에게 협박하거나 회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주장 외에 병원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있습니까? 그는 입을 다물었다. 병원 측은 신분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고 응급 상황이라 이름도 묻지 않았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해당 물품은 아이가 어머니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반지입니다. 유일한 유산이었죠. 귀하는 봉사활동 직후 해당 방에 출입했고 아이는 사라졌으며 물품은 없어졌습니다. 조사관은 문서를 정리하며 말했다. 모든 정황이 귀에게 불리합니다. 귀하는 현재 주요 용의자이며 군 헌병대 임시 유치장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수갑은 다시 채워졌고 김하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밖에는 어느새 저녁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유치장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잠들지 못한 채 눈을 떴다. 벽에 부딪히는 자신의 그림자만이 흔들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한 장의 쪽지가 접수되었다. 삐뚤빼뚤한 글씨. 조그마한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군대를 뒤흔들 진실의 조각. 삼촌은 도둑 아니에요. 그날 병원 가던 길 CCTV 보면 나와요. 제발 삼촌 잡아가지 마세요. 김하민은 유치장 안에서도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등을 곧게 펴고 침상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무너져 있었다. 그건 군복을 입은 남자의 표정이 아니라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한 인간의 눈빛이었다. 조명은 유난히 밝았다. 손목의 수갑 자국은 붉게 부어올랐고 머리카락은 땀에 붙어 있었다. 한밤중에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문은 철창을 통과해 그를 찔렀다. 군 내부 커뮤니티엔 이미 글이 올라갔다. 저녁 5일 전 병장 고아원 아이 유품 절도 혐의 체포 댓글은 칼날이었다. 봉사 간척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있었냐? 군대가 다 그런 곳이지. 썩었다, 썩었어. 가식덩어리, 조용한 놈들이 더 무서운 법. 동기 하나가 남긴 댓글은 결정타였다. 솔직히 그런 면이 좀 있긴 했지. 항상 혼자였고 뭔가 숨기는 느낌이었어. 숨이 멎는 듯했다. 가장 조용히 묵묵히 도와줬던 후임들. 같이 PX 가고 밤에 취사실 정리 같이 했던 동기들. 그들이 모두 입을 닫았고 어떤 이는 등에 칼을 꽂았다. 중대장은 본체 만체였다.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부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 안타깝지만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는 없었다. 의심은 있었고 침묵은 칼날이었다. 이틀째 되는 날 조사관이 다시 나타났다. 표정엔 감정이 없었고 말투는 건조했다. 병원 CCTV 요청했지만 회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진술은 확인이 안 된 상태이며 보호소 측은 당신의 방 출입과 아이 실종 시점이 겹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모든 단어가 공허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곳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날 밤 유치장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를 찾았다. 면회입니다. 철창 밖에 나타난 건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보좌관 계급장을 단 중년 남성이었다. 이름표엔 한재호가 적혀 있었다. 사령부 쪽 사람처럼 보였다. 하민 병장, 상황은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묻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말 안 했습니까? 하민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눈을 또렷이 마주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네, 전 하지 않았습니다. 한재호는 그 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메모 하나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혹시 모르니까. 오늘 중으로 병원 CCTV가 도착할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찍혔는지만 확인해 봅시다. 지금은 말보다 그게 빠르니까. 하민은 메모를 내려다보았다. 그 안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진실은 때때로 늦게 도착합니다. 그 말은 그의 귓가에 오래 남았다. 숨이 조여오는 감정 속에서 그 말 하나가 패처럼 작게 들썩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령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병원 응급실 CCTV. 확인 완료. 화면 속 누군가를 업고 뛰어들어오는 남자의 모습. 옷은 군복팔에 있는 이름표 김하민.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병원 응급실 복도 CCTV 카메라가 잡은 시각은 오후 6시 19분. 자동문이 열리자 군복을 입은 남자가 어린아이를 업은 채 뛰어들었다. 그의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팔은 아이를 꽉 끌어안고 있었다. 한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뛰어왔고 군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의식 잃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토했습니다. 지금 열도 심해요. 아이를 들고 달리던 그의 발은 흔들리지 않았다. 응급실 내부로 향하며 연신 아이의 등을 두드리던 손. 눈빛은 흔들렸지만 한순간도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 장면은 말이 필요 없었다. 설명도 변명도. 화면 하나로 모든 구도는 뒤집혔다. 조사관은 화면을 멈췄다. 그가 처음으로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토록 차갑던 태도는 잠시 멈췄고 그는 천천히 물었다. 당시 병원으로 향한 이유는 아이가 쓰러졌기 때문이라고 했죠. 예. 복지센터에서 구토했고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그럼 그때 보호소에 아이 혼자 있었던 겁니까? 예. 아이들이 정리하던 시간이라 조용히 혼자 있던 하준이를 발견했습니다. 조사관은 다시 한번 CCTV를 재생했다. 이번엔 속도를 느리게 조절하며 이름표에 포커스를 맞췄다. 카메라가 정확히 김하민이라는 이름을 담아냈다. 도망치는 것도 머뭇거리는 것도 없이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드는 군인의 얼굴. 잠시 후 영상은 종료되었다. 조사실 안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럼 아이가 사라진 건 그 이유라는 거군요. 응급실에 남긴 기록엔 아이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소 측에서도 확인했죠. 조사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절도 혐의는 현재로선 성립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병원 방문과 아이 상태를 고려할 때 행동에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다만 실종된 아동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유품 역시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귀에 대한 조사는 종료되지만 귀하는 귀대 전까지 보호 관찰 대상입니다. 모든 사실은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무죄는 되었다. 그러나 깨끗하진 않다. 라는 선언 같았다. 김하민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입술을 꽉 다문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처음 들은 이야기만 기억하는 법이다. 그날 저녁 그는 임시 유치장을 나와 헌병대 임시대기실로 이동했다.
전화기, 지갑, 개인 물품이 다시 손에 쥐어졌지만 그 손은 쉽게 펴지지 않았다. 철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한재호 보좌관이었다. 봤습니다. 당신이 업고 뛰던 모습, 아이보다 더 아파 보이더군요. 하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좌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까지 당신에게 마음을 열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거의 없던 아이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손을 잡아줬습니다. 보좌관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아이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고 사라진 반지는 여전히 어디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처음부터 당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끝을 흐리며 그는 돌아섰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하병장. 이건 그냥 오해가 아니에요. 냄새가 납니다. 아주 오래 묵은 냄새요. 그 말이 남기고 간 건 단 하나였다. 이건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부대로 복귀한 김하민은 더 이상 전과 같지 않았다. 복귀 보고는 형식적으로 끝났고 아무도 악수하지 않았다. 생활관 문을 여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후임들은 눈을 피했고 동기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사물함 앞에 앉아 군화를 벗었다. 그 누구도 돌아왔냐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고 동시에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를 찾아온 건 의외의 인물이었다. 행정반 하사 이정우. 조용하지만 눈치 빠른 행정병이었다. 병장님, 이거 병원에서 도착한 문건인데 정식 보고 전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는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응급실 진료기록 복사본이었다. 환자 서하준, 남 9세 내원 시간, 18실구 동반자, 군인 이름 미확인 진단, 탈수, 고열 경련, 의심, 수액 처치 후 회복 상태, 양호. 그 아래 간호사 메모가 있었다. 아동이 누가 반지 만졌어요 라고 중얼거림. 구체적 대상 언급 없음. 심리적 충격 징후 보임. 하민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숨을 멈췄다. 누가 반지를 만졌어요? 그 아이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 물건을 손댔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말하려다 사라졌다. 그는 다시 하사에게 물었다. 복지센터 CCTV 혹시 전체가 군에 전달됐나요? 아니요, 일부 구역은 사각지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후문 창고 쪽이나 보육실 내부는 거의 CCTV가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민의 눈빛이 변했다. 그가 본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그날 오후 복도 끝 창고 쪽에서 한 직원이 황급히 무언가를 숨기던 모습.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분명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다른 복지사들에게 눈빛을 주던 장면. 그는 바로 행정반으로 향했다. 정보공개 요청서 작성하겠습니다. 복지센터 후문 및 창고 CCTV 전체 요청하고 싶습니다. 행정반장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다. 하병장, 이제 조사는 끝난 거 아냐. 너에 대한 혐의는 해소됐고 전 제1로 복귀한 게 아닙니다. 아이 하나가 사라졌고 누군가는 그 아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서류가 접수됐다. 공식 루트를 타기 시작한 정보 요청은 곧 사령부 정보과로 넘어갔다. 그리고 이틀 뒤 USB 하나가 조용히 행정반으로 전달됐다. 복지센터 후문 및 창고구역, 내부 폐쇄회로 기록 전체. 그 파일을 검토하기 위해 사단 정보장교가 직접 부대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민도 동석하게 허락받았다. 화면이 재생됐다. 오후 5시 42분, 창고 앞 복도. 한 남성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간다. 복지사, 이름표 최기훈. 그는 무언가를 급히 가방에 집어넣고 주위를 살핀 뒤 뒤따라오던 아이 하나를 돌아보며 말을 건다. 음성은 없지만 입모양은 읽을 수 있었다. 이건 잠깐만 맡아둘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 뒤에 화면은 멈췄다. 김하민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반지 저 사람입니다.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제대로 시작해봅시다. 조사는 바로 시작됐다. 사단 정보관은 내부 감찰반과 협조하여 최기훈 복지사를 대상으로 출입 기록 연락망 개인 계좌 흐름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상점은 사건 다음 날 최기훈이 2박 3일 무단 병가를 낸 점이었다. 사유는 급성 장염.
하지만 병원 진단서조차 없이 처리됐고 실제 그 기간 동안 그는 지인의 펜션에서 머물렀다. 두 번째는 사라진 아이 서하준의 가방이 복지센터 창고 구석에서 발견된 것이다. 봉사활동 당일 이후 청소 중에 발견되었고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묵살되어 있었다. 가방 안엔 작고 낡은 손수건 한 장과 반쪽짜리 그림이 들어있었다. 그림에는 작은 아이와 군복을 입은 남자, 그리고 그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어른 한 명. 그 어른의 눈은 검게 칠해져 있었다. 하미는 그 그림을 보자마자 손끝이 떨렸다. 이건 누굴 그린 겁니까? 정보장교는 조용히 말했다. 애들 심리치료 일지에 따르면 하준이는 말은 없지만 그림으로 자주 자기 상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 시점에서 사령부는 최기훈에 대한 본격 감찰 조사를 승인했다. 군 감찰관들이 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최기훈은 침착한 표정이었다. 제가요, 도대체 뭐려? 아이들 돌보느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도둑이니 뭐니? 명예훼손 아닌가요? 하지만 그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 복구 프로그램으로 확인된 문서 하나가 나왔다. 파일명, 기부물품, 리스트 내부용 넘엑셀SX. 그 안엔 외부에 보고되지 않은 귀금속, 개인 유품 등이 정리돼 있었고 반지의 항목에는 X 표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문서의 마지막 열에는 이상하게 익숙한 단어가 있었다. 이중 등록, 보고 누락. 하미는 이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보고를 일부러 뺀 거야. 문서는 명백한 내부 은폐 정황을 드러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다. 동시에 한 통의 전화가 군 감찰부로 걸려왔다. 익명의 신고. 그 아이 아직 센터 근처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멀리 안 갔어요. 숨겨졌을 뿐이에요.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분명 여성의 음성이었다. 번호는 발신 제한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복지센터 후문 쓰레기 분리 공간 뒤편에서 작은 천조각에 쌓인 흙 묻은 운동화 한 켤레가 발견됐다. 사이즈는 아동용 180mm인데 서하준이 착용하던 것과 일치했다. 신발의 끈 한쪽엔 뭔가 매듭이 풀린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왼쪽 신발 바닥에는 군인용 사제 각반에 묻는 기름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정보장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누군가 업고 갔습니다. 그날 병장이 업은 게 마지막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미는 숨을 멈췄다. 그 아이는 또 누군가에게 업혀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다. 발견된 운동화는 감식반으로 이송되었다. 조심스럽게 수거한 진흙과 끈의 섬유 조각에서 오래된 엔진 오일 성분과 군용 각반의 마찰흔이 검출됐다. 일반인용 각반에는 없는 형태입니다. 군 납품형, 정확히 말하면 구형 전투복에 부착되던 오래된 모델입니다. 감식반 장교의 설명에 정보가 장교는 눈을 좁혔다. 현재 군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모델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10년 전 일선 부대에서 전량 폐기됐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폐기된 군 장비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이를 업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시각 감찰팀은 익명의 전화를 분석 중이었다. 여성의 목소리, 말끝을 흐리고 발신 제한 설정. 그러나 통신 기록을 우회 추적한 끝에 가까운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공중전화 박스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그 주변 CCTV 한 대가 낯선 여성을 포착했다. 긴 머리를 모자로 가린 젊은 여성. 어깨에는 작은 가방 손엔 구형 핸드폰.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통화한 뒤 작은 쪽지를 접어 공중전화 밑 바닥에 밀어넣고 사라졌다. 하미는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저 장소, 거기 복지센터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입니다. 그날 오후 제가 아이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갈 때 누군가 복도 구석에서 저 여자를 향해 눈짓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본 것은 단 1초 아이를 안고 뛰어가던 도중 복도 끝에서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던 장면. 그 사람은 복지센터 청소 인력 중 한 명. 이름은 김영자. 정보관은 즉시 김영자를 찾았지만 그녀는 2일 전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사라진 상태였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주소지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그녀의 사물함 안에는 작은 메모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하준이는 말 안 해도 알았어요. 무서워서 다 못 말했을 뿐이에요.
누가 데려갔는지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 글씨는 삐뚤었고 번져 있었다. 마치 눈물에 젖은 것처럼. 하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아직 살아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무서운 걸 본 겁니다. 정보장교는 책상에 놓인 자료들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폐기된 군장비, 실종된 아이 사라진 증인. 이건 그냥 단순한 절도나 실종 사건이 아니야. 누군가 아이를 숨겼고 그 배경엔 군 내부와 연관된 더 큰 무언가가 있다. 그 순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정보과 직속 사령부 연락망. 긴급 전원. 복지센터 구 건물 지하 창고에서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창고는 복지센터 본관, 뒤편 이미 5년 전 폐쇄된 건물의 지하에 위치해 있었다. 오래된 구조물은 불안정했고 내부엔 곰팡이와 녹슨 철제 선반들만 가득했다. 그중 한 선반 뒤편에서 작은 얼룩이 발견됐다. 초기 감식 결과 혈액형 B형 아동 혈중 단백 수치 일치. 지문은 없었지만 선반 아래엔 찢어진 천 조각 하나가 있었다. 그 천엔 손으로 쓴 듯한 글자 몇 자가 남아 있었다. 나 여기 있어요. 글씨는 작았고 힘이 없었다. 흔들리는 획 아이의 송글씨처럼 보였다. 하미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문장은 비명보다 강했다. 도움도 구조도 아닌 단순한 존재 증명. 여기 있던 겁니다. 이곳에 실제로 갇혀 있었어요. 정보장교는 침묵했다. 그는 종이를 접어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누가 숨긴 게 아니라 누가 감췄던 겁니다. 조사 방향은 급속히 변했다. 군 감찰부는 즉시 복지센터 보안 담당 직원 명단과 예비역 출신 외주 인력 리스트를 요청했다. 그중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이도현, 41세, 전직 군 헌병 출신, 징계 전역 후 복지센터 보안 요원으로 근무. 그는 아이 실종 당시 근무조였지만 당일 잠시 자리를 비움으로 보고되었고 CCTV 기록엔 복도 출입도 없는 듯 조작되어 있었다. 그의 과거 징계 내용은 기밀 처리되었으나 비공식 기록엔 인권 침해 및 민간인 상해 의혹이 있었다. 그는 아직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이 실종 하루 후 사직서를 내고 현재는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동시에 한 건의 구형 감시 카메라 자료가 복구되기 시작했다. 센터 구건물 뒤편 지하창고 입구를 비스듬히 잡는 오래된 CCTV. 날짜는 실종 당일 오후 6시 47분. 그 화면에 무언가를 어깨에 둘러맨 남성이 포착됐다. 군용 코트를 입고 얼굴에 마스크를 썼으며 왼팔로 작은 무언가를 감싸고 있었다. 확대한 영상 속 그 품 안엔 움직이지 않는 아이의 다리가 보였다. 그 다리는 서하준이었다. 그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병장님 이후 두 번째로 아이를 안고 이동한 사람입니다. 하미는 숨을 멈췄다. 그때 병원에서 나올 때 누군가가 복대서 날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가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령부는 즉시 이도현의 신원 조회 및 거주지 급습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경찰과 헌병대가 그의 등록된 주소에 도착했을 땐 집은 이미 비워진 지 수일이 지나 있었다. 현장엔 버려진 빈 약통 탄 수프캔 몇 개 그리고 벽에 붙은 종이 하나가 남아 있었다. 모두들 자기가 옳다고 믿지.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벽엔 군부대 낡은 출입증이 핀으로 꽂혀 있었다. 출입증의 단위는 사라진 부대였다. 3객 7원병 중대, 해체된 지 9년. 같은 시각 사령부 내부에선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내부 유출 가능성이 있는 민감 사안입니다. 외부로 정보가 넘어가면 사령부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사를 축소하고 실종 아동 중심으로만. 하지만 정보가 장교는 단호했다. 아동의 생존 가능성이 확인된 이상 이는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군 출신이 연루된 조직적 은폐 정황이 존재하며 복지 시스템 내 권력 남용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직접 수사반을 편성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민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전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증거도 논리도 아니었다. 직관. 하지만 그 직관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실마리가 되는 순간이 있다. 수색이 재개됐다. 감시 카메라 복구팀은 오래된 서버 하나를 열어 지하 창고 반대편 통로의 자료를 꺼냈다.
녹화된 시간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3시 11분. 카메라의 화질은 나빴지만 누군가가 문을 열고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는 헬멧을 썼고 야상 점퍼를 입고 있었으며 한 손엔 뜨거운 국물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다. 들어갔다. 그리고 12분 뒤 빈 용기만 들고 나왔다. 이 장면은 단 하나의 사실을 증명했다. 아이는 살아있다. 적어도 그날 새벽까지는. 그리고 누군가 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같은 시간 하민은 조용히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는 예전 복무 시절 이도현이 징계당하던 마지막 훈련을 떠올렸다. 훈련 중 한 민간인을 향한 폭행. 그 민간인은 당시 훈련장 근처 폐광촌의 보호소 출신 미성년 소년이었다. 하민은 군 전산망에서 폐광촌 주변 위치를 확인했다. 그리고 3개의 폐허 중 단 하나만이 10년 전부터 출입 기록이 사라져 있었다. 그곳의 이름은 제6훈련 예비소 폐쇄됐지만 내부 비품 재고는 정기적 출고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아직 쓰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훈련장 아닌 곳에서 아이를 감금하고 은폐하고 있다. 밤 2시 13분. 하민은 사단 정보가 소속 장교 2명과 함께 제6훈련 예비소 외곽에 도착했다. 부대 공식 명령은 아닌 사적인 정보조사라는 명목이었다. 위성 지도에선 단순한 폐건물로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 철제 펜스가 새로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문엔 잠금 장치와 열 감지 센서가 붙어 있었다. 이건 폐쇄된 장소가 아닙니다. 누군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민은 주변을 살폈다. 건물 뒤편 오래된 탄약 보급 통로로 연결된 환풍구가 보였다. 저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도망치던 폐교 뒤쪽 환풍구랑 비슷해요.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장교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수긍했다. 그리고 4분 후 하민은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건물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먼지도 적었고 구석엔 여전히 군용 식량 박스가 쌓여 있었다. 냉장고는 작동 중이었고 뜨거운 물 보온병이 보온 상태였다. 누군가 살고 있어. 하민은 몸을 낮춘 채 내부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피하며 이동했다. 그리고 1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문을 발견했다. 그 문엔 장비 보관실이라는 낡은 표식이 붙어 있었지만 바닥에 깔린 먼지엔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동용 신발 크기, 그리고 피가 닦인 자국. 하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여기야, 이 문 너머에 있다. 그 순간 계단 아래서 발소리가 났다. 낮고 무거운 발자국, 성인 남성. 하민은 반사적으로 그림자 뒤에 몸을 숨겼다. 그 발소리는 복도 중앙에서 멈췄다. 그리고 철컥, 무언가 문을 잠그는 소리. 그는 곧장 무정의로 신호를 보냈다. 내부 확인. 아이, 가능성 매우 높음. 잠금 장치 해제 요청 전 준비 부탁. 하지만 응답은 없었다. 무정의가 교란되고 있었다. 해킹 아니야. 사이노 카다니다. 그 순간 복도 조명이 꺼졌다. 전원 차단. 하민은 즉시 몸을 낮추고 소리 없이 뒷문 방향으로 빠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들은 건 뒤에서 들리는 익숙한 낮은 목소리였다. 하민 병장 넌 참 귀찮게 구는군. 그냥 전역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목소리는 이도현이었다. 그 순간 장비 보관실 내부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켜졌다. 그리고 벽에 기댄 채 작은 몸이 움찔하며 움직였다. 얼굴은 마르고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서하준, 그는 살아있었다. 복도 끝의 불빛은 순간적으로 깜빡였다. 장비 보관실 문 너머 서하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기력이 바닥나 있었고 공포는 이미 일상처럼 그의 몸에 들러붙어 있었다. 그 순간 복도에 무거운 발걸음이 다가왔다. 하민은 몸을 숨긴 채 손을 주먹으로 쥐었다. 딱, 딱, 딱. 타일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 그리고 그 뒤에 느리고 단호한 음성. 하민 병장, 넌 참 일관된 놈이야. 명령도 무시하고 징계 받을 줄 알면서도 꼭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나 보지. 그는 이도현이었다. 왼손엔 구형 군용 권총, 오른손엔 전기 충격기가 쥐어져 있었다. 왜 이 짓을 한 겁니까? 하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아이 하나 납치해서 숨기고 그걸로 뭘 얻을 수 있었죠. 이도현은 미소 지었다. 그 아이? 처음엔 내가 데려간 게 아니었어.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계획돼 있던 일이었지. 난 단지 마무리를 맡은 것뿐이야. 그는 보관실 쪽을 흘끗 보았다. 이런 애들 복지 시스템에서 매년 몇 명씩 사라지는 거 몰랐나? 하민의 얼굴이 굳었다. 네가 말하는 건 인신매매입니까? 하하하, 단어가 너무 자극적인데 누군가 필요로 하고 누군가 버리면 그 사이에 내가 있는 거지? 그는 총을 들었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자꾸 회방을 놓으니까 이젠 선택을 해야겠어. 하민은 총구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 쾅! 건물 외벽이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수류탄 발사기 소리가 터졌다. 정보과 긴급 대응조가 도착한 것이다. 이도현은 당황해하며 뒤로 물러섰고 하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퍽! 하민의 주먹이 이도현의 손목을 강타했고 총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둘은 격투에 돌입했다. 낡은 타일 위에서 군복과 군복이 뒤엉켰다. 서하준은 보관실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철컥 수갑이 채워졌다. 이도현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민 병장, 넌 지금 내 군생활 다 망쳤어. 하민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지켰습니다. 그 시각 정보관은 보관실을 열고 서하준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몸은 말라 있었고 눈엔 공포가 남아 있었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의무관이 곧바로 달려와 아이의 상태를 점검했다. 천 회복 가능. 쇼크 있지만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기적 같은 생존이었다. 이도현은 긴급 조치로 사단 헌병대 조사실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일관되게 침착했다. 변호인 요청도 진술 거부도 없었다. 단지 묻는 말에 최소한의 대답만 할 뿐이었다. 아이를 어떻게 납치했습니까? 직접 데려간 건 아니야. 그럼 누가 했습니까? 그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다. 누구를 지시한 겁니까?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지. 조사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하사였던 너보다 계급 높은 사람이 개입됐다는 거냐? 이도현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가볍게 웃었다. 계급, 이건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같은 시각 하민은 의무실에서 서하준의 회복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물 한 모금을 넘기며 조용히 눈을 깜빡였다. 하민은 아이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이제 괜찮아. 이제 내 옆엔 누군가 있어. 그 순간 아이의 손끝이 살짝 움직였다. 그건 거절도 감사도 아닌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정보관은 즉시 이도현이 사용한 통신 기록과 계좌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과거 3년간 복지센터에 지급된 후원금 중 일부가 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내부 회계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그 흐름을 추적한 결과 소령급 이상 장교 셋과 외주 보안업체 대표 그리고 시민단체 소속 상담사 하나가 같은 계좌군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건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입니다. 정보장교는 말끝을 누르며 말했다. 복지라는 이름 아래 보호를 가장한 추적 불가능한 거래. 조사 도중 하민은 하나의 문서를 발견했다. 멍사자 클리브리스트. 서하준이 실종되던 날 명단엔 없던 이름이 하나 있었다. 정지윤 보안 담당 예비역 중사현 근무지 없음. 그는 출입 기록에는 없었지만 현장 CCTV에선 복지센터 뒷문을 통해 짧게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다. 그 시간은 하민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간 지 약 35분 후. 이도현이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니라 정지윤이 데리고 와서 넘긴 거다. 둘은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정지윤은 현재 실종 상태. 주소지 폐쇄 계좌, 사용 중지 통신 단절. 단 그의 여동생이 최근 암 투병 중인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킨 기록이 있었다. 병원은 군부대 협약 의료기관 중 하나, 제3군 지원 의료센터. 하민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병원 내가 병경 생활하던 시절에도 외부인 출입 거의 없던 곳인데 누군가 그 안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있는 거야. 제3군 지원 의료센터. 이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군협약 의료시설이었다. 평상시엔 군인 가족이나 협약기관 전용이지만 응급 상황이거나 내부 추천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일부 환자를 받았다. 정지윤의 여동생 역시 추천자 경로로 아이를 입원시킨 상태였다. 하민과 정보가 장교 2명은 공식 방문을 가장한 상태로 병원에 접근했다. 우린 군 감사실에서 나왔습니다. 내부 문서 정리, 점검차 방문 드렸습니다.
병원 행정 담당은 살짝 당황했지만 군 신분증과 서류를 확인하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주 안에도 또 감사가 올 거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네요. 하민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번 주 안에요? 네, 어제 공문으로 미리 전달받았습니다. 그 공문엔 사령부 감사처 명의가 찍혀 있었다. 하지만 정보가 쪽엔 그 어떤 감사 계획도 없었다.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정보를 지우러 오고 있다. 하민 일행은 내부 기록 보관실을 확인했다. 의무기록 서버실 뒤편 창문도 없는 회의실 형태의 공간이 있었다. 출입은 지문 인식 방식 기록은 모두 폐쇄망으로 연결돼 있었다. 그러나 정보가 장교 중 한 명은 이전 군 정보국 근무 시절 암호 해독 담당 출신이었다. 3분이면 됩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놀려 출입 장치를 해제했고 문이 딸깍 하고 열렸다. 방 안엔 수십 개의 서류 박스와 폐기 직전 분류표가 붙은 파일 뭉치들이 가득했다. 그중 한 박스엔 보호 대상 미배치 아동 목록이란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 안에는 사진도 이름도 없는 단지 일련 번호와 입소일 신체 상태만 기재된 이상한 양식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고 목록입니까? 하민은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그 뭉치 중 한 장에서 서하준의 생년월일과 신장 혈액형이 일치하는 표기 하나를 발견했다. 식별번호 KJ232, 입소일 2024년 8월 15일 상태 특별 관찰 필요, 배치지 보류. 이 아이 이미 시스템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구조하기 훨씬 전부터 서류상으론 이송 예정 대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원 내 방송이 울렸다. 모든 직원은 지정 위치로 복귀 바랍니다. 외부 감사단 긴급 방문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건 정보과가 아닌 본부 작전 정보처 명의의 방문이었다. 장교는 즉시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감사가 아니야. 이제부터 증거 인멸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하민은 재빨리 핸드폰으로 모든 서류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 기록들 복사본 한 장 남기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병원본 서버도 포맷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같은 시간 병원 외곽 주차장 쪽에서 검은색 차량 3대가 동시에 진입했다. 차량에 내린 남성들 대부분은 정복도 사복도 아닌 특수임무조 복장을 입고 있었다. 그중 앞장선 한 사람이 핸드마이크로 조용히 말했다. 기록실 내부의 정보과 인원 확인, 즉시 퇴출 및 자료 전량 회수 명령, 정당 절차 아니면 우릴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럼 시간을 벌어야죠. 하민은 서류를 계속 촬영하며 동료 장교에게 속삭였다. 외부 저장 장치 있어요. 장교는 무정의 형태의 초소형 데이터 수신기를 꺼냈다. 이거 원래는 통신용인데 개조해 두었습니다. 근거리면 영상 데이터 송출도 가능해요. 하민은 숨을 들이켰다. 그럼 지금 찍고 있는 거 전송해요. 누가 오든 상관없어요. 밖에 하나라도 남기면 그들은 완전히 지우지 못합니다. 장교는 손을 떨며 장치를 켰다. 초록색 LED가 깜박이기 시작했다. 연결 완료. 전송 개시. 같은 시각 외부에 도착한 특수임무조는 병원 보안과의 간단한 확인 절차 후 지하 자료실 통제구역으로 빠르게 진입했다. 그들의 행동은 매우 체계적이었고 사령부 내부 구조에 익숙한 방식이었다. 누가 그들을 지시했죠? 병원 측 직원 하나가 낮게 속삭였다. 직접 지시는 없었지만 상부에서 기밀 보호 조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째 하민과 장교들은 마지막 서류를 찍으며 무기를 챙기기 시작했다. 우릴 체포하려 할 겁니다. 우린 지금 군 내부 기밀 유출 시도로 몰릴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린 유일하게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본 사람입니다. 그때였다. 문이 쿵 하고 흔들렸다. 외부에서 강제 개방 도구를 이용해 문을 파손하려는 소리가 들렸다. 콩콩콩. 하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시간 끌게. 당신은 이걸 계속 전송하세요. 아닙니다. 하민 병장. 혼자선. 이건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닙니다. 이 아이들 이름 기록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콩. 문이 부서졌다. 그리고 검은색 장비를 착용한 특수임무요원 6명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 구역은 지금부터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통제됩니다. 하민은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우린 군 정보과와 협력 중입니다. 합법적 절차로 자료를 확인 중이며 퍽.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복부에 강한 충격이 들어왔다. 전기 충격기였다.
하민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장교들도 저항하지 못한 채 서류와 장비를 전부 빼앗겼다. 데이터 전송은 중단되었다. 이런 식으로 덮는 겁니까? 하민의 말에 선두에 선 요원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헬멧을 벗었다. 그 얼굴은 하민이 병장 시절 복무했던 소대장이었다. 강태석 중령. 오랜만이다 하민. 소대장님이 왜 여기에? 넌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너무 늦게 눈치챘지. 그는 손짓했다. 이 병원도 아이도 그 시스템도 모두 이미 설계된 대로 움직이고 있어. 넌 단지 거기 껴들었을 뿐이야. 그 순간 병원 로비에서 외부 구조 요청이 감지되었다. 정보과의 비상통신망으로 짧은 영상 클립 하나가 업로드된 것이다. 제육훈련 예비소 내부 아이가 쓰러져 있는 모습. 파일명 살아있었다. 증거. 그 파일은 하민이 송신한 마지막 영상 데이터 일부였다. 막지 못했어. 전부는 아니야. 강태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구한테 간 거지 하민은? 군용 침상에 누운 채 팔과 다리가 구속된 상태였다. 눈은 풀려 있었지만 의식은 흐릿했다. 그에게 투입된 건 신경안정제 계열 주사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면서도 단기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성분이었다. 이 상태로 사흘이면 그가 뭘 봤는지도 잊을 겁니다. 강태석 중령은 의무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러고 나면 그냥 감정 과잉으로 오버한 병사 하나가 되겠지. 하지만 그는 몰랐다. 하민의 팔 안쪽엔 어릴 적 교통사고로 인한 조직 손상으로 일부 약물 흡수율이 현저히 낮다는 의료 이력이 있었다. 즉 약효는 절반 정도밖에 듣지 않았다. 같은 시각, 군 정보가 본부에선 암호화되지 않은 영상 파일이 하나 도착했다. 보낸 이는 불명, IP는 위장되어 있었고 단 하나의 문장만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그 영상 서하준이 쓰러져 있던 훈련소 지하 영상은 즉시 사령관 참모진 회의 테이블 위로 올라갔다. 우리가 이걸 모른 척한다면 군 전체 신뢰가 붕괴됩니다. 하지만 공개하면 내부 고위 간부 셋 이상이 처벌받을 것이고 외부 언론에선 폭발적으로 번질 겁니다. 그 사이 영상은 익명의 내부 고발 플랫폼을 통해 기자단과 인권위원회까지 유출되었다. 차단은 이미 늦었다. 제3군 지원의료센터 내부에선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다. 서하준 보호를 최우선으로 확보하라. 대상자는 군사보호증인 1급으로 임시 지정됨. 이 명령은 기무사령부 협조해 이루어진 조치였다. 즉 이제는 군 내부에서도 두 개의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은폐하려는 세력 대 밝히려는 세력. 하민은 감금 상태에서 천천히 깨어났다. 머리는 무거웠지만 기억은 분명했다. 그는 속삭였다. 서하준, 보호해야 돼. 그때 문이 열렸다. 검은 정복을 입은 여군 한 명이 들어왔다. 하민 병장,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누구십니까? 기무사 소속입니다. 우린 당신을 빼내러 왔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구속 장치를 해제했고 하민을 부축해 비밀 통로로 이동시켰다. 병원 옥상 쪽 헬기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던 블랙호크 한 대가 소리 없이 착륙했다. 서하준도 지금 보호 중입니다. 우린 함께 이동할 겁니다. 하민은 고개를 돌렸다. 그 아이 괜찮습니까? 지금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기 전까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병원 내 방송이 다시 울렸다. 보안조전 부대는 즉시 대기 상태로 전환. 비인가 이송 행위, 탐지. 응답 없는 병사 포착됨. 들켰어요. 여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때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옥상,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었다. 헬기 블레이드는 저음으로 회전하며 이륙 준비를 마쳤다. 하민은 기계실 쪽 문을 열고 의무 침대에 누워있는 서하준을 확인했다. 얇은 담요로 감싸인 채 아이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의식은 아직 없지만 생체 반응은 안정적입니다. 여군이 짧게 보고했다. 지금 이 아이를 제2군인권보호시설로 이동시킵니다. 이후 모든 신원은 비공개 처리 의료 법률 심리적 케어까지 포함한 특별 보호 대상 1호로 등록 예정입니다. 하민은 무거운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다신 그 어떤 명단에도 올라가선 안 됩니다. 그 순간 옥상 아래 계단에서 무장 병력 대여섯 명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차단조 접근 중입니다. 여군은 무기를 들고 헬기 안으로 아이를 옮기기 시작했다. 하민 병장 탑승하세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맡겠습니다. 아이부터 데려가요. 혼자선 무리입니다. 지금 내가 나서지 않으면 둘 다 잡힙니다. 그는 헬기 문을 닫으며 말했다.
소대원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따다다다다 총성이 터졌다. 옥상 통로 쪽에선 실탄이 벽을 쓸며 튀고 연막탄이 터져 시야를 흐렸다. 하민은 철제 장벽 뒤에 몸을 숨긴 채 소총 한 자루로 시간을 벌었다. 투두두두. 헬기는 드디어 이륙했다. 서하준을 태운 채 어둠 속으로 날아올랐다. 하민은 결국 지상에서 붙잡혔다. 그는 외부 접촉, 차단 기록, 삭제 요청 상태로 사령부 직속 독방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국방감찰처 홈페이지에 전문가 분석과 함께한 서류 스캔본이 올라왔다. KJ-232 신분 없는 아이. 명단에 적힌 채 어디론가 배정될 뻔한 존재. 그리고 그걸 멈춘 이름 없는 병사 하나의 기록. 여론은 폭발했다. 국회는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고 사단장 1명과 고위 간부 3명은 정역대기 해제됐다. 정지윤은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였고 강태석 중령은 조용히 보직 해임되었다. 공식적으로는 내부 조정 과정이라고만 발표되었다. 몇 달 후 어느 시골 바닷가 근처 작은 학교.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고 있는 그곳에서 한 소년이 조용히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서하준. 새로운 이름, 새로운 가족, 그리고 새로운 삶. 멀리서 누군가 그를 바라보았다. 긴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하민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그곳을 떠났다. 끝났는가? 아니, 단지 그는 또 다른 전장에 한 발을 들였을 뿐이다.